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들을수록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8강 현대사회 전개 중에서도 엄청나게 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의 아픔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고 난 뒤에 뭐 반민특위라던가 제주 4.3 사건 뭐 이런 간단한 거는 우리가 그냥 교재로 정리하면 되고요. 6.25 전쟁만 좀 필기로 흐름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은 한능검에서 전후 뭐 연표 문제 자주 나오고 있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번 원인 그리고 배경 그리고 어떤 경과로 이루어졌는지 좀 순서 정도는 간단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배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의 배경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이념 싸움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한반도는 남들 싸움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나라의 위에 소련이 있고 그리고 미군정이 있고 이미 소군정 미군정 때부터 예견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배경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미군정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병력을 남겨놓고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배경은 첫 번째 남한에서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해요.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이제 중국이 국공내전이 일어났거든요. 국민당의 장제스, 공산당의 마오쩌둥. 근데 이제 공산당이 결국엔 이겨요. 자, 그래서 국공내전에서 이제 공산당이 이기는 바람에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이 공산화되고 중국 옆에 있는 소련도 공산화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랑 소련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공산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불안한 분위기에서 이게 되게 많이 욕을 먹은 선언인데요. 바로 애치슨 선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이 애치슨이 그 장군이었는데 애치슨 장군이 애치슨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는 그 방어선에서 제외가 딱 되는 순간 완전 소련과 중국의 먹잇감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6.25 전쟁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1950년에 일어났죠.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북한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 김일성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김일성이 소련한테 군사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남한을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공산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련과 김일성이 비밀협정을 맺죠. 이 비밀협정은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때 소련군이 뭐를 지원해줬느냐? 탱크를 지원해줬어요. 근데 이때 탱크가 몰고 내려올 때 우리나라 남한 우리 국군은 탱크를 처음 본 거예요. 왜냐면 그 장갑차가 아무리 총을 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이 탱크가. 그래서 이때가 신형 탱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때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얼마나 멘붕이었겠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강 인도교로 폭파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련과 비밀 협정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도 나중에 좀 약간 우리가 인원적으로 힘들면 중국은 우리는 그러면 군사를 지원을 하겠다. 무기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우리는 노동력, 중국은 또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이제 중국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 약속 받아놓고 이제 북한 준비해서 이제 6.25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럼 6.25 전쟁의 쭉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25 전쟁의 경과를 보면 6.25 전쟁은 일요일 새벽 4시에 쳐들어옵니다. 완전 반칙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고 또 우리가 6월 25일이 우리가 6월달이 모내기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 장병들의 3분의 2가 다 휴가를 갔어요. 고향에 가서.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 농업사였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이제 모내기를 도와라 이래서 다 갔어. 휴가를 갖고 3분의 1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또 당시 또 6월 24일에 이제 이런 국군 육군회관 낙성식 건축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데 여러분 군인분들은 장교분들은 술을 아주 잘 마십니다.
원래 군납술이 싸거든요. 저희 오빠도 장교 출신인데 엄청 잘 마셔요. 근데 이제 낙성식을 했겠다. 술도 엄청 많이 마셨겠죠. 군인이 토요일에 술을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쉬는 날인데. 그런데 이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일요일 새벽에 왔으니 술도 안 깼을 때 완전 다 멘붕 완전히 그 방심하고 있을 때 일요일 새벽 4시에 쳐들어옵니다. 선생님은 북의 남침이죠. 북한군의 북의 남침이다. 이 남침, 북침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이 침략당한 거잖아요. 남침이라고 해야 돼요. 북이 침략했다 해서 북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체가 항상 우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의 남침이다. 북한이 이렇게 불법 남침을 해서 선전포고도 없이 자 그래서 국군은 이제 급하게 후퇴할 수밖에 없죠. 탱크 몰고 내려오는데 자 그래서 쭉쭉쭉쭉 후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빨리 폭파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미처 피난도 못 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 탱크가 몰려오니까 이제 국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서울이 함락이 돼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럼 서울이 함락되고 이제 쭉쭉 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북의 남침이 유엔 쪽에서 불법 침략이다. 선전포가 없었다. 자, 그래서 유엔군이 이제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쭉쭉 밀려가죠.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도에서 봤을 때 부산 바로 위에 낙동강 있죠.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쭉 밀리게 돼요. 이 낙동강 방어선도요 구축하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밀리면 끝인 거예요. 낙동강에서 밀리면 부산까지 밀리면 우리나라 다 뚫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던 전투. 낙동강 방어선 그 전투 중에 제일 유명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라고 가장 치열했고 가장 희생이 많았던 우리 국군들이 그 낙동강에서 버티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버텨서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산에 이제 부산까지 이제 임시 수도로 부산으로 하고 사람들 다 피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을 어떻게 이제 수복할 것이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페이크를 사실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장사 상륙작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장살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장사는 우리나라 동해 쪽입니다. 우리가 영덕대게로 유명한 그쪽 울진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침투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장사 상륙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군은 동해로 오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으니까 동해로 유엔군이 오는구나 생각해서 그쪽으로 왔을 때 잠시 이렇게 허점이 보였을 때 인천을 바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가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메가더 장군은 바로 인천을 선택을 해서 인천에서 바로 서울로 이제 수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약 9월 15일 정도 날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울을 드디어 이제 탈환을 하게 돼요. 서울을 수복하게 됐다. 그래서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쭉쭉쭉쭉 잘 올라가요. 평양으로 올라가고 이 경과 순서는 태극기 휘날리다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 쭉쭉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진경을 쭉 해요. 압록강 타고. 그래서 압록강 진경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백두산에 태극기 꼽자. 백두산까지 막 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달라지는 뭐가 있어요. 중공군이 이제 엄청나게 몰려오죠. 중공군이 이제 내려옵니다. 중공군 참전. 이 중공군이 참전했을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완전 한겨울. 근데 이제 눈밭이 쫙 깔려 있는데 하얀색 옷을 군복을 입고 개미떼처럼 밀려오는데 그냥 내려오지 않았어요. 중공군들은 되게 특이하게 싸웠는데 나팔을 불고 꽹가리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그래서 그때 미군들이 이 꽹가리 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 너무 무섭다. 왜냐면 이 꽹가리를 왜 치냐면요. 약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치는 것도 있지만 밤에도 꽹가리를 쳐. 이거는 진짜 선 넘었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층간소음. 잠 못 자게 하는 거. 밤에도 꽹가리를 치고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뭐를 못 이겼냐면 추위를 못 이겼어요. 그때 유명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는 미군들이 장진호 전투는 정말 최악의 전투였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동상으로 죽고 얼어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전후의 시체를 가지고 정말 그걸 가지고 이 방공호를 호를 쌓고 그리고 피가 이렇게 나면 지혈은 끝장나게 잘 됐다. 피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장진호 전투의 그 추위 때문에 결국에는 막아내지 못했고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공군이 참전하고 나서 51년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1951년 일사후퇴죠. 다음에 일사후퇴. 일사후퇴가 많이 유명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막 흥남철수작전. 뭐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 노래 있죠? 이거는 이제 국제시장에 보면은 국제시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흥남철수작전. 이 흥남철수작전 때 너무나 유명한 메로디스호에 많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부산까지 탈출한 그 사건 있죠? 그래서 흥남철수작전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다시 밀려가지고 다시 또 서울이 또 재수복돼. 서울이 탈환되고 또 서울을 다시 또 재수복하고 이러고 나서는 이제 38도선에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밀렸다가 처음에는 우리 다음에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38도선 원점으로 돌아왔다. 38도선 고착화됐을 때는 끊임없는 이제 고지전은 무엇이냐면 의미 없는 싸움인 거예요. 요만큼 어제는 우리가 이제 그쪽 38도선 위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또 다시 밀렸다가 그래서 고지전과 관련된 또 영화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 가기 귀찮으니까 땅에 묻어놔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또 북한군이 또 너네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담배 좀 넣어놨어. 그럼 또 그거 가지고 피다가 또 우리도 선물이야. 그래서 뭐 책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런 정도로만 서로 왔다 갔다 고지전이 쭉 이어져요. 왜냐면 휴전이 빨리 안 됐기 때문이죠. 휴전 협상이 계속 늘어집니다. 이제 휴전 협상은 사실 1951년부터 휴전 협상 이야기가 나오는 2년이 쭉 끌었던 이유는 그 2년 동안 포로송환 문제 때문에. 이 포로송환이 뭐냐면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거나 이제 우리가 북한군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소련이나 북한 측에서는 당연히 북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강제 송환해라. 하지만 이제 미군 쪽에서는 의견을 물어보겠다. 너 사회주의가 좋아, 공산주의가 좋아? 물어봐서 의견 물어봐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계속 길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의 방공포로를 풀어버려요.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 이 방공포로 이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에 있었는데 그냥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공포로가 다 섞여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이때 막 미국하고 막 완전 황당해가지고 미국, 영국이 막 열받고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휴전협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결국 1953년에 이제 휴전협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잡고 가면 북이 쭉쭉 내려왔어요. 초반에 이제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리고 나서 낙동강까지 밀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이따가 지도로도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은 딱 큰 전환점이 되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막 올라가요.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또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일사후퇴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는 서울이 또 뺏겼다가 또 다시 재수복을 하고 나서는 38도선으로 고착화된 이 시점에서 2년이 더 갑니다. 휴전협상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사실 휴전협상은 이 휴전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가지도 않았어요. 미국하고 소련끼리 휴전협상을 하는 거.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 일으켜놓고 니네들이 휴전협상을 해. 그리고 나서 질질 끌다가 이승만이 이제 방공포로 석방하고 결국 1953년에 휴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경에서는 미국의 애치슨 선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이제 지원을 받고 준비해서 북의 남침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교재로 한번 쭉 밑줄 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교재에 대한민국 정보 수립과 재헌국회 이 부분 보시면요. 자, 정보 수립 과정에 우리나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이념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나라 내부에도 남한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남로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세력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남한은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 세우는 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주로 어디서 이제 주로 반대를 했냐면 우리가 흔히 빨치산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붉은 게 빠르티안이라는 약간 러시아어이긴 한데요. 빨간색, 약간 그 공산주의를 붉은색에 많이 비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치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계속 항전을 했고, 또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좀 마음 아픈 사건, 제주 4.3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란 섬 자체가 친일 경찰들이 그대로 미군정 때도 이어서 경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경찰들의 그런 강압적인 부분이 너무 심했고, 사실 경찰이 말 타고 가다가 애를 이렇게 치워가지고 애를 치웠는데 왜 그냥 가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다가 경찰이 발포를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제주 4.3 사건은 꼭 이념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데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남로당 쪽에서 같이 이제 막 항정을 하고 막 난리 치다가 제주 4.3 사건 때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민간인 학살도 많이 일어났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제주 4.3 사건 바로 1948년 4월부터 쭉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는 1948년 50 총선거가 결국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를 하고 재헌국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재헌국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승만 당선하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8월에 했어요. 그 이후로 제주 4.3 사건은 바로 진압이 되지 않아요. 한라산 같은 데서 산에 숨고 막 그런 그 제주도에는 그 용암동굴 있잖아요. 그런 동굴 같은 데 숨고 민간인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제주 4.3 사건이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 순천에 제주 4.3 사건을 진압해라 라고 했을 때 또 여수 순천에 있는 공산주의 색채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그 제주도에 가는 거를, 출동하는 걸 거부하면서 또 반란을 일으켰던 제주 순천 11구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주 순천이란다. 여수 순천. 이 여수 밤바다 유명하잖아요. 그 여수 지역이 다 불바다였어요. 다 불 지르고 막 폭탄 터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4.3 사건은 결국 이념 때문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도 많았고, 그리고 약간 이승만의 좀 강압적인 그런 진압이 좀 있었다. 그래서 결국 48년 10월, 4월과 10월에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검색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좀 많이 묻혀졌던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정부에서의 좀 강한 진압이 있었고, 사실 미국도 개입이 되어 있어요. 제주도는 미국을 빨간 섬이다, 다 죽여라, 미국에서 그렇게 그냥 명령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50총선거를 했죠. 요 중간에 했죠. 그래서 50총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재헌국회가 형성이 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그 날짜가 7월 17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재헌절이 7월 17일인 거죠. 그래서 재헌헌법이 공포가 되었고, 1948년 7월 17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제 광복절에 맞춰서 1948년 8월 15일, 북한은 9월 9일,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 당선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재헌 헌법에서 이 반민족 행위를 했던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반민특위법을 만들 것이다 라는 재헌헌법에 공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어요.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내용을 보시면 친일을 하는 범주를 뭐 얼마 이상 일본에게 기부를 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인 친일 행동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결국 재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민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러고 나서 반민특위를 형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반민특위를 만들고 활동을 했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이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또 한창 이념으로 팽팽할 그런 시기였는데, 국회에 공산주의 프락치가 있다. 프락치라는 거는 약간 앞잡이, 약간 박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스파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반민특위가 바로 국회의 프락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의 이런 활동을 이승만은 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안 했냐면,
이승만의 지지 세력들이, 친일 세력들이 꽤 많았고, 뭐 굳이 그렇게 다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다 과거인데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반민특위를 제대로 친일파를 청산을 못했죠. 그냥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고, 그런 약간 기업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친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을 합니다. 자, 농지개혁법은 좀 중요해요. 요거는 사실 이미 옛날에 동학농민운동 때부터 우리에게 땅을 줘라,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경자유전의 원리,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전에는 우리가 막 지주전호제, 소작농이었잖아요. 우리들에게 먹고 살 만큼의 땅을 좀 줘라, 이걸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1949년이 돼서야 농지개혁법을 하는데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돈 주고 사서, 그리고 돈 주고 나눠준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요. 그치만 이제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땅을 주고 5년 안에 상환한다. 뭐 이런 지가증권이라는 거를 그 땅 주인에게 주고, 그러면서 5년 동안 갚는 거예요. 내 수확량이 몇 퍼센트, 30% 이렇게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속재산 처리법인데요.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귀속재산들, 우리가 흔히 지금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을 적산가옥이라고 하거든요. 적의 재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적산가옥이란 말도 조금 그렇다. 저 요즘에는 일본식 가옥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 되게 많거든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론 뭐 가옥뿐만이 아니라 공장부터 요 모든 귀속재산 처리법을 1949년 12월에 제정을 하고 국유화하고, 그것을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기업에 넘겨준다든지 국내 기업에 넘겨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귀속재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모두 49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수립한 이후에 했던 큰 빅사건 3개는 반민특위 활동이 있고, 농지개혁법, 귀속재산 처리법, 그리고 49년 다음에 이제 1950년 되면 뭐예요? 6.25 전쟁이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6.25 전쟁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라 세우고 이제 좀 이렇게 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냉전 체제가 심해지고 있었고, 이때 이 냉전 체제가 뭐냐면 콜드워, 뜨겁지 않은 차가운 전쟁, 이제 핫워라는 건 실제로 총을 쏘고 막 화약, 폭탄 이런 게 이제 핫워고, 콜드워는 어디 하나 이렇게 딱 불꽃이 딱 튀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팽팽한 약간 긴장 상태, 그것을 냉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소련이죠. 미국, 소련의 이 냉전 분위기에서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에치슨 선언,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에치슨 선언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거를 전쟁을 이미 다 예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미국, 소련 지금 짜고 치고 우리가 한반도가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 소련의 이념 싸움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한반도는 그냥 이렇게 그 장소를 이제 대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쑥대밭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납침을 합니다. 북한군의 납침으로 6월 25일에 시작이 됐고,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돼서 결국 유엔군과 국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고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쭉쭉 올라와서 압록강 유역까지 막 올라가서 백두산에 이제 백두산까지 가자 이랬는데 중국군이 꽹가리 치고 막 내려와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일사후퇴, 1951년 일사후퇴로 쭉쭉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서울이 또 이제 재함락된 다음에 다시 서울 재수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38도선에서 고착화되니까 정전회담을 이제 캐결을 하는데 뒤늦게 1954년 2년이나 지나서 7월 27일에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요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계속 뭐 이것이 나중에 소파 협정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미국이 방어를 해주겠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함락이 되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용산에 미군 기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죠. 우리나라의 방위에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954년 10월에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쭉쭉쭉 빨간색으로 내려오죠. 쫙쫙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여기 낙동강 방어선 여기까지 밀려서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때 다부동 전투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인천 상륙작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도 이번에는 우리가 올라가죠. 자, 파란색으로 쭉 올라갔어요.
낙동강까지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반대로 이쪽에 막 백두산 쪽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누가 또 내려와요?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야. 막 꽹가리 치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눈물에 145대 흥남철수작전. 여기서 막 3만 명을 데리고 태워가지고 슉 내려오죠. 부산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45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이 38도선에서 이게 고착화. 여기서 계속 고지점만 약 2년간을 우리가 수복했다가 함락됐다가 수복했다가 함락했다가. 그래서 거기는요, 이거를 이제 하얗다 민둥산 같다 이래가지고 여기가 백마고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는 풀들이 다 이렇게 하얗게 돼버려가지고 풀들이 없어. 그래서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백마 같다. 그래서 백마고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거기 치열하게 38도선 고착화되고, 그리고 나서는 휴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군의 남침, 국군 유엔군 반격 두 번째 단계, 중공군이 내려오는 단계, 마지막 전선 고착화 단계, 그리고 나서는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게 6.25 전쟁까지 이렇게 쫙 배워봤습니다. 6.25 전쟁 이런 순서적인 부분 어떤 식으로 우리 한능검에서 출제되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7번 문제 55의 기출입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시면요, 여기 서울 탈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 이후래요. 자, 인천 상륙 작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950년 9월 15일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뒷면에는 맥아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한 거. 서울 탈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산군이 끝까지 몰아내자 이런 식의 내용이 있고, 그렇다면 서울 수복 이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계속 쭉쭉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백두산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공군이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됐다가 결국 38도선에서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제2에서 정전협정을 하게 되잖아요. 뭐 정전회담 같은 거. 자, 엑짓은 선언이 발표됐어요. 요거는 배경이죠. 6.25 전쟁 이전. 6.25 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고, 흥남철수작전 요게 맞죠.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고 나서 흥남철수작전 1사 후퇴하게 되잖아요. 1951년에. 자, 소련의 제안으로 정전회담이 개최됩니다. 이 회담이 질질 끌게 되지만 어쨌든 정전회담이 개최된 것도 맞습니다. 국군이 다부동 전투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능검에서는 뜬금 무슨 전투, 조금 지엽적인 사실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너무나 유명한 전투거든요.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려고, 이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학도병도 막 싸웠었어요. 전쟁 그 준비가 안 된 진짜 고등학생, 중학생도 가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동강 방어선을 이제 한 거니까, 다부동 전투는 서울 탈환 전, 인천 상륙작전 전이에요. 우리가 막 여기까지 밀릴 때. 그래서 이거는 초창기 부분이니까 아니겠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적인 흐름만 잡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고, 유명한 전투, 낙동강 방어선 구축한 전투, 이 다부동 전투 있고요. 제가 아까 엄청 추워가지고 미군이 고생을 했다라는 그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하고 싸웠던 전투. 1사 후퇴 전에 장진호 전투도 있었다. 뭐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민족의 아픔이었던 이런 6.25 전쟁, 그리고 6.25 전쟁 전에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 쪽에서의 그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1.9 사건, 이런 식으로 이런 이념 싸움이 있다가 결국에는 6.25 전쟁으로 터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25일이 되면 6.25 전쟁에 대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관련해서 이 필기한 거 흐름 쭉 잡은 다음에 교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